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목표 달성 방법 기억.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감독님들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죠. 영화 순서대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7회 작은 영화 영화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휴일임에도 또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작은 영화 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을 내어주셔서 아마 세 분 감독님도 굉장히 기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세 분의 감독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 분 감독님의 소감도 먼저 좀 들어보고 싶고 부산에 온 소감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오랜만에 본인의 영화를 본 기분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우리 작은 영화 영화제가 그 코로나 시기 때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가 가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께 또 마이크가 가고 또 이렇게 서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영화관 안에서 무언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또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감독님들도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영화였던 한동균 감독님부터 먼저 한번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균이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셨던 것 같은데 소감부터 네. 되게 오랜만에 이제 저도 영화를 보게 되니까 아마 다른 감독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다른 영화를 볼 때는 되게 좋은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제 영화를 볼 때는 옛날에 있던 선택들에 대해서 요즘은 또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눈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영화는 또 잘 만들어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효입니다. 작년쯤에 이 영화를 한번 상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기회가 되어서 상영을 하게 돼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때와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것도 앞서 말씀하신 감독님처럼 저도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좋았던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연차 선생님과 이제 저는 연락을 한 지가 올해 설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아직 만나뵙지는 못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고 2차, 저차 만나뵙지 못했는데
구현철 선생님이 제일 많이 생각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서를 연출한 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작품, 저도 거의 1년 넘게 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본 게 진짜 오랜만인데 저도 한동훈 감독님처럼 단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길 왜 저렇게 했지?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편집을 제가 직접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편집을 그냥 하면서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편집을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편집에 대한 좀 후회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원래 작품이 되게 길었는데 많이 쳐냈거든요. 이제 그 쳐냈던 선택에 대한 후회들 하면서 저기를 왜 이렇게 길게 남겼나, 저기는 이렇게 또 짧게 넘어갔나 뭐 이런 네, 후회를 하면서 보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큰 영화,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과거의 저와 대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들은 또 본인의 영화다 보니까 좀 오롯이 영화제라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단점도 보이고 아쉬운 것도 보이고 하는 후회가 남을 텐데요. 그만큼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이기를입니다. 오늘 또 6월 첫날이고 6월 자체가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저도 좀 어떤 작품들일까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도 많이 됐는데요. 우선 세 분의 작품의 색깔도 모두 좀 다르고 톤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로 영화들을 잘 봤고요. 세 분의 감독님들이 오늘 또 뜻깊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좀 넘겨서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듣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정리하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중에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시고 바로 또 질문들이 있으시네요. 네, 가운데 분. 예, 저는 나타샤 만드신 한동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여자가 그 남자를 이제 염탐하면서 촬영할 때는 이제 화면이 좀 흔들리는 게 핸드헬드로 찍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삼각도로 또 촬영하시는 안정이 되더라고요, 프레임이. 그 변화되는 시점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여자가 남자를 도청을 하면서 남자가 나타샤 백석 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남자한테 호기심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화면이 프레임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제 여자의 좀 고요했던 마음이 이제 파문이 생겼던 그런 시점에서부터 화면이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평탄하게 살았던 여자가 이렇게 좀 남자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화장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화면이 핸드로 바뀌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주인공들의 마음하고 그 화면 움직임하고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감독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었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올리는가 아니면은 또 직접 촬영 감독의 어깨에 올리는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분명히 그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또 지하철 장면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뉴욕시 법에서 약간 좀 되게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뉴욕 같은 경우는 도로도 그렇고 또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리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절차가 좀 바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핸드헬드로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그 자료를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또 법적으로도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이 살다 보면은 가장 영화 만들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많은 분 협조도 잘 해주시고 영화도시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 영화나 단편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노조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좀 지키면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이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런저런 현실적인 부분들하고 좀 겹치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듣고 보니까 그 미국에서의 찍을 때 환경이 어땠을지 감독님의 말 속에서 우리가 본 거는 좀 그래도 정리된 화면이지만 그 바깥에 어떤 법이라든지 또 혹은 어떤 시선 안에서 영화를 찍을 때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엿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않았나 싶고요. 문득 우리 또 관객분께서 질문을 줘서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우리 한 감독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 이 남북이라고 하는 현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사실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밖에 없는 지금 이 현실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문제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사실 또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뭐 AP통신이라든지 이 외국에 있는 그 뭐 신문사들도 사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 한반도 전체의 정세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냈을 때 또 주변 뭐 스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넘어가기 전 저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미국에 4년 반 정도로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는 그 너는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찍는구나라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세상에 일어났었어요. 그 트럼프 당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문제도 있었고 너무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좀 터지다 보니까 약간 그 평소에 좀 평온한 시기였었으면은 되게 좀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줄 만한 그런 주제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제 영화를 도와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언제 또 시위 나가서 트럼프를 반대를 할까 이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체감을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계속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앞에 관객분. 영화 세트 잘 봤습니다. 네. 저 마지막 그 은서역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니 그때 그 고마우신 분의 그 주인공 이름 같은 허은가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실화 바탕이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얘기하시네요. 저도 까먹고 있던 사실을. 네,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어떤 제작 배경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가 실제로 이제 만나 뵌 분에게 어떤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이제 그분을 만나 뵌 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영화를 하기 전에 그냥 괜한 호기심에 네, 탈북민들, 새터민분들을 만나 뵈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이제 새터민 청년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좀뭐 알게 된 학생분들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때 만나신 되게 모범생이신 분이 허은서 씨가 계셨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분은 그냥 정말 그냥 친하게 지내는 학생이었는데 이 주인공 같은 분을 거기 있으면서 어떤 행사에 명절 무슨 행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해 그런 거죠. 이제 모범적으로 남한에 정착하신 어떤 새터민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정말 그게 은서 씨와 비슷한 상황의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탈북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탈북자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너무 옛날 얘기를 막 하니까 본인이 막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랬나? 그리고 막
그 탈북에 대한 트라우마도 이제 너무 옛날 일이라 막 웃으면서 막 껄껄껄 막 자기 죽었다 하는 얘기 막 이런 거 같은 껄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이 저희가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많은 세터민 학생분들을 배웠음에도 이렇게 남한 사회에 완전 적응한 세터민이 있을 거란 상상을 못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좀 강렬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나중에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스토리를 쓰게 되었고 주인공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은서 씨한테 네 제가 이름을 써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네, 이름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들 아마 저희 부산 관객분들의 이 수준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네, 아주 예리하고 또 섬세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질문들이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안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 세 분의 영화들의 제목들이 좀 탁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백석 시인의 시를 가지고 온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저는 두 번째 우리 김영훈 감독님의 생가가 제목이 굉장히 묵직한 울림이 좀 있었어요. 네. 특히나 이 가짜에 한자어를 또 써가지고 이 앞뒤 장면이 노래로 시작됐다가 노래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가로 처음에 짓게 된 이유가 이제 생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본연의 집이나 자기가 태어난 집이 의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지을 때 친구들하고 되게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야기는 결국 어렸을 때 하시마 섬에서 지내셨지만 결국 본국에 돌아와도 자기 집이 아닌 계속 떠돌아 다니시면서 전투를 하셨고 또 징역 생활도 하셨고 현재도 자기가 이루지 못한 바람이 아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가의 이름을 쓰고 선생님께서 항상 노래를 저희한테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 영화가 어떻게 보면 또 보이스오버로 선생님이 지나온 삶을 현재의 삶에 대입시켜서 이야기를 담는 이야기다 보니 저는 이제 그 생가의 가짜가 노래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의 이중적인 의미랑 그 생가하는 자신의 집의 아이러니한 의미를 조금 이렇게 이중적으로 두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좋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간에 들어있던 이 쉼표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제목 구성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관객분들의 대화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편의 영화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감독님들께 숨은 뒷배경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셔도 좋으니까 편한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독님들께 질문이라든지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까요? 네. 오히려 또 오랜만에 손 들고 하려니까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했으면 막 쏟아졌을 텐데 어떤 이야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질문 없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원래는 그냥 항상 어릴 때부터 영화는 계속 꾸준히 봐왔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그냥 영화가 조금 직접 만들고 약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긴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감독님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지금 이럴 때 아니면 못 여쭤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올해 초부터 좀 그냥 막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좀 글로 막 적고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약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막 아이디어도 막 계속 초반이라서 많이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유불급처럼 이게 덜어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을 쓰거나 영화 만드시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나 구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건 세 분 다에게 좀 공통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술 한잔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본인의 어떤 노하우를 생각해서 좀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또 미래의 감독님께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분에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은 이제 쓰다 보니까 뭔가 과유불급처럼 이제 이것저것이 붙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대답을 제 나름대로 드리려고 이제 하지만 항상 저도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자꾸 뭐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약간 스스로한테 주문처럼 이거는 유작이 아니고 나는 다음에도 영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굳이 내가 지금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주기적으로 저한테 좀 많이 좀 세뇌처럼 계속 되뇌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워낙에 너무 지금 많이 붙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듀서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뒤엎는 작업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또 뭐가 있었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특정한 게 여쭤본 건 없는데 그냥 평소에 영화 만드시기 전에 아이디어 구상하시고 뭐 기본적인 스토리나 이렇게 시나리오 쓰실 때 본인만의 어떤 팁이라던가 그런 좀 제가 처음 이제 막 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냥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제 시놉시스라든지 시나리오 단계에서 어떤 노하우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영화 만드는 것에 관한 건데 저한테 약간 영화를 만든다라는 과정은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어떤 세상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질문이 한동안 머리에 남아있을 때는 이번엔 또 요거에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 내 나름대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떠한 질문이 먼저 나타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나왔던 도서관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미국은 이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삐라라든지 북한 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처음 누가 이제 반납을 해서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주고 막 바코드 찍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딱 열어보니까 북한 책이고 이제 북한 책들은 항상 그래요. 첫 장에 이제 요리책도 딱 열어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 주석이 누군가에 따라가지고 이제 김일성 주석님께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염려하시어 이제 이렇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되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김정은이 또 다른 부분 염려하시어서 뭐 인테리어 책을 만들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CG 같은 것들도 계속 구해다가 보고 뭔가 자기 나라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컨텐츠들이 좀 그나마 외국에서 내가 마음을 좀 붙일 곳이 좀 되었었는데 어느 날 북한 사람이 몰래 여기에 찾아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질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모아둔 돈 예산에서 며칠 촬영이 가능할까 그러면은 이제 몇 분 정도 영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사이즈를 먼저 정하고 이제 요 주제와 이제 이 정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 장면들을 구성을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제가 스스로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돈 생각을 안 하고 좀 막 자유롭게 이제 쓰고 있었었는데 요새 쓰는 장편 시나리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영화 외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들 생각이 들어가지고 피카소가 되게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다시 그냥 막 쓰는 시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또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고민을 여쭤보셨는데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관객분에게 돌려드리는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우리 또 두 분 감독님도 짧게라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이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어가지고 왜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나 시놉시스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의 고민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데 같은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욕심은 항상 연출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덜어내는 것이 항상 어렵고 그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연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 해결 방법은 저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키워드, 정확한 키워드,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고심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뭐 어쨌든 처음이시면 단편하실 텐데 제가 지금 30분짜리 만들었는데 제가 과유불급이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고 그래서 쳐내는 게 힘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30분을 내가 말로 한다면 말로 30분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의 양의 말을 할 수 있지? 생각해보면 사실 30분도 되게 짧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로 완전 남을 설득하기에도 되게 짧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단편 30분 이내의 영화들은 정말 한 가지 정말 코어 메시지를 목 놓아 소리쳐서 관객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 2시간짜리 영화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그 시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거 하나 끄집어내서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벌려놓은 것들을 다 냉정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은 근데 일단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펼쳐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펼쳐보면서 내 스스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막 펼쳐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냉정하게 한번 칼로 싹 돌려내면은 좋은 것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됐나요? 혹시 또 추가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말씀해주신 것들이 거의 뭐 우리가 교재로 삼아도 좋을 정도로 창작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 바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뜨겁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고 그 시기를 또 거쳐 오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관객분들 질문 혹시 있으신 분을 받도록 하고요. 없으면 제가 지금 또 좀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이제 영화들을 보니까 이제 보통 분단의 비극이라고 하면 좀 너무 큰 개념으로 좀 거대 담론으로만 다가왔었는데 오늘 영화 세 편을 보니까 이 분단의 비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도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와 나타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남자를 보고 이렇게 호기심을 약간 사랑의 시작 같은 거를 품고 있었는데 그게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본국으로 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가지고 이제 뭐 헤어짐 아닌 헤어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제 벽석씨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나타샤와 이제 가난하지만 이제 산골에 마가리에 가서 이렇게 살자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저 둘은 그런 거 시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 정도 사랑의 시작 감정 가지고는 은서처럼 이렇게 탈북을 해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저 둘은 이제 영원히 저기서 헤어지면은 앞으로 언제 볼 기약도 없는 것이고 저런 식의 안타까움들이 참 많았겠구나. 전에 기사 선생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남녀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또 사랑을 했다가 발각을 당해가지고 강제로 찢어지고 그런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제 안타까움들을 이렇게 뭐 은사라든지 생가라든지 이렇게 멀게만 느꼈던 이렇게 분단의 비극을 요새 감독님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점이 오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평을
말씀과 더불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영화제의 주제를 또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세 분 감독님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니면 여러분 기회 없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다 바쁘시거든요. 혹시 또 오늘 감독님들께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하시면은 답변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점이 가장 영화 찍는데 힘들었는지 뭐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되게 김효 게그 구현 그 선생님이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아무튼 좀 궁금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을 이제 알게 된 게 되게 우연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학교 과제를 하러 가는 길에서 어떤 한 노인이 이제 강제징용 건립자산 관련해서 혼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눈에 띄었었고, 그걸 그냥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찍어놓고 그냥 저도 이제 제 일을 하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를 작업을 해야 하는 계기가 필요로 했었고, 그때 이제 영화 다큐를 무엇을 만들까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그 사진을 다시 보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뵈어서 강제징용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떠하냐 하게 되어가지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선생님을 이제 기사랑 관련된 기사들을 다 서치해가지고 찾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단체에 엄청 조그맣게 이렇게 흐릿하게 선생님 모습이 딱 한 장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분이 아니실까 싶어서 그 기사에 적혀져 있는 단체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혹시 저희가 이런 분을 좀 찾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하니까 그분에 대한 성함과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화번호와 이제 성함을 받고 연락을 드렸고 처음에는 이제 강제징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선생님께서도 저희한테 강제징용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뵙고 나서 저희도 이제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눈에는 되게 애기 같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대화를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빨치산 활동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원래는 강제징용 관련된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생님의 영화를 담으려면 이 빨치산의 활동을 담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를 제가 담기에는 사실 작품 자체도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함부로 이렇게 건들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되게 도와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영화의 다큐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선생님을 다시 다가가게 되었고 저도 그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을 이제 담아서 관객들한테 표현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선생님의 바람이 왜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뒷 에피소드를 몰랐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깊은 이야기를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큐멘터리 포함해서 극영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남북 관련 문제라든지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감독님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다가가게 되면은 그 세상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화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이상 또 질문 없으면 뭐 억지로 질문을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여쭤볼 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순간 질문을 마음 까먹어서 편하게, 다시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영화
같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영화를 만들거나 그랬을 때는 뭔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계속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 감독님이 전달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뭔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 제 자신을 발견해서 과연 근데 영화나 스토리를 보는데 내가 계속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나 뭔가 어떤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영화 스토리 전체를 그냥 즐기면서 좀 이 영화 전체를 감상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맞는 것까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뭐 글을 쓰고 하면서도 계속 저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 특정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좀 병적으로 전달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감독님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욕습니다. 네네. 뭐 저도 항상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인데 제가 배웠던 바에 따르면 보통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아직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래서 자칫 이제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면 작품이 되게 설교같이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관객으로서 볼 때 그냥 그 작품 자체를 1차적으로 즐기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교훈 아니면 뭐 감동 이런 거를 이제 2차적으로 느끼면서 어떤 그 작가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자칫 설교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내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작업을 할 때에는 정말 그냥 그 스토리 자체에 몰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를 지도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어떤 얘기도 하셨었냐면 주제는 생각하지도 마라. 왜냐면은 그냥 네가 작업하면은 네가 묻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이걸 표현해야지 막 이렇게 그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너가 드러날 거니까 혹시나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내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지도 말라라고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도 계셨었는데 그 극단적으로는 네 지금 그런 방향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공감합니다. 네. 저는 약간 박준호 감독님하고 비슷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단계별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처음에는 이제 주제를 내가 어떤 거를 할까 이런 거를 이제 정하고 좀 정립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야기 자체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도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나면은 같은 말도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그 무슨 말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은 최대한 이제 이왕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은 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그 박 감독님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의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옆에서 이제 이야기 듣고 있으면서 저는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네. 소설에서 인물을 만들고 주제를 이렇게 형상화하는 작업이랑 영화적인 단계랑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창작에는 아마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님께 좀 많이 배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직접 여러분들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고 또 감독님들께서 답변 주시니까 정말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K 컨텐츠가 정말 국제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칸느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왔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세 분의 감독님들도
세계로 정말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북의 현실이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우리 관객 그리고 감독님 바로 창작자 영화인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들의 어떤 마무리 인사 겸 해서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또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부산에 온 소감 또 물어보고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저 고향이 해운대여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이제 왔는데 또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고 학생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또 이번에는 제가 만든 것도 틀어보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상영들보다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또 제 영화를 이렇게 또 부를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저희 이야기를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 상영하고 큰 화면에서 영화도 보고 관객분들 만나면서 너무 즐거운 경험과 시간이었고, 네, 제 영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네, 저는 부산 올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온 김에 더 놀다 가려고 되게 작정하고 내렸거든요. 네,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3회 세 번째 이 작은 영화 영화제에서 이 GV를 맡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작은 영화 영화제라는 이름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절대 작지 않구나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레이먼드 카버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 제목이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네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영어로는 A Small 쉼표 Good Thing 이런 아주 단순한 제목인데 정말 작은 것이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 감독님이 내년 정도 되면은 작은 영화 영화제가 칸느를 횟수로서 뛰어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작은 영화 영화제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관에서 또 자주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있으신가요?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관객석에 네. 관객분들도 잠시만 앉아 계신데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시면 네. 네, 됐습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